자, 오늘의 건강 닥터 나와 계십니다. 우리 가족의 뇌 건강 지킴이 장민혜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의 뇌 건강을 오늘 좀 지켜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자, 국민인식조사에서 가장 두려운 질환을 소개를 했는데요. 암을 제치고 치매가 꼽혔다는 조사 결과가 있네요. 네, 우리나라 이제 부동의 사망 원인 1위는 아무래도 암이죠. 네. 근데 이 암은 여러 가지 질환이 섞여 있잖아요. 폐암도 있고 위암, 대장암, 유방암 등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단일 질환으로만 사망률을 꼽는다면은 암은 좀 밑으로 순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요즘 관심을 받는 것이 혈관 질환으로 심근경색이라든지 뇌경색과 같은 뇌혈관 질환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결과에서는 뭐 역시 암이 제일 두렵다고 얘기를 하지만 네. 50대 이후에 계시는 중장년층들 단연코 이 치매가 걱정된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네. 아무래도 노년기를 맞이할 때 이제 은퇴를 하기 뭐 그쵸. 직전에 내가 나중에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했을 때 나를 잃어버리고 또 내 가족을 챙기지 못하는 질환 이런 것들을 아마 가장 두려워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네. 실제로 이런 질환들이 가장 또 의료비 지출도 많아요. 그래서 노년기에 나의 경제 생활에 가장 큰 타격을 주는 것이 바로 이런 뇌 건강, 특히 그 중에서도 치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게 또 치매 같은 경우에는 나 혼자만 괴로운 게 아니라 주변의 가족까지도 네, 너무 맞습니다. 힘들 수 있는 그런 질환이니까 네. 많은 분들이 또 치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좀 두려움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리나라도 이제 치매 환자 수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고 있다는 조사가 굉장히 있네요.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65세 이상 10명 중에 1명이 치매. 맞습니다. 예. 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죠. 이 21%가 넘어가면은 이제 초고령화 사회라고 부릅니다. 네. 제가 이제 20여 년 전쯤에 의사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한 2030년 정도 되면은 네.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이다. 사실 그런 보고가 있어서 신경과를 하면은 내가 앞으로 이제 경제 활동하는데도 도움이 되겠지. 사실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멀리 잘 내다보셨네요. 와, 근데 지금 정부 예. 보고에 따르면은 내후년에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한다고 하니까 예전에 예측보다도 7, 8년 이상 당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런데 중앙치매센터, 우리나라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앙치매센터 이 밑에 권역치매센터가 있고 또 지역에 이제 로컬 치매센터들이 있는데요. 이 중앙치매센터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은 현재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 숫자가 85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엄청난 숫자고요. 2030년 정도가 되면 150만 명을 넘어설 거로 이제 추정을 또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2040년 정도 되면 이제 200만 명에 이를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사실 치매 환자 한 명이 발생하면은 이 겪어보신 가족분들은 굉장히 쉽게 체감하시겠지만 이 가족분들 누군가는 한 분이 경제 활동을 포기하고 이분을 모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 아니면 아주 고가의 비용을 지출하면서 요양기관에 환자분을 맡기기도 하죠. 네. 또 평생을 돌봐주시고 싶은 마음에 쉽게 또 요양병원으로는 손을 벌리기가 어려운 입장이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이 간병과 관련된 비용이 굉장히 많은 비용 지출이 있기 때문에 다들 또 걱정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치매 이제 왜 이게 이런 병이 생겼나라고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네. 역시 이제 나이가 들면 피해갈 수 없잖아요. 노화를 우리가 막을 수가 없으니까요. 네. 뇌의 노화가 원인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이런 뇌의 노화를 뭐 안 오게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좀 그럼요.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늦춰야죠. 가장 이제 흔한 원인으로는 이제 알츠하이머병을 꼽을 수가 네. 있는데요. 이 알츠하이머병의 원인 중에는 물론 유전적인 원인도 약 한 15%에서 20% 정도 담당을 합니다. 이쪽 유전자의 결함이 있으면 적게는 5배에서 많게는 15배까지 치매 발생률이 높아지곤 하는데요. 그런데 정말 특이한 것은 이런 유전자를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환자분들도 이 젊었을 때부터 뇌 건강을 잘 챙겼던 분들, 그러니까 이게 일란성 쌍둥이를 대상으로 했던 연구에서도 있었는데요. 네. 똑같은 유전자를 받은 거잖아요. 네. 그런데도 한 쌍둥이는 치매에 걸린 반면에 한 명은 또 걸리지 않은 케이스들이 많이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유전적인 영향도 분명히 있지만 나의 평상시에 내 뇌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결국은 이제 뇌를 치매로부터 좀 멀어질 수 있는 예방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흔히 뇌가 지치게 되는 원인은 이제 뇌가 피로해지기 때문이라고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치매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알츠하이머병의 주된 원인은 뇌 속에 쌓이는 노폐 물질인 아밀로이드 베타라고 하는 물질 때문입니다. 그런데 뇌가 피로하지 않고 이런 노폐 물질들을 원만하게 배출할 수만 있다면은 얼마든지 또 예방이 가능하거든요. 그럴 것 같네요. 네. 예. 그래서 뇌가 피로하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것이 결국은 뇌를 지키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 PPT 하나 보면서도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다음 PPT 보여주시죠. 네. 이 뇌가 피로한 것에 대한 이제 연구 결과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그냥 우리가 피곤하다 생각하면은 너는 너무 일을 많이 해서 그래. 또는 뭐 잠을 잘 못 자서 그럴 거야. 이렇게 서로 위로해주곤 했었죠. 그리고 실제로 의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병명으로 인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 넘게 치료를 하는데도 별다른 이 증상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만성 피로증후군 환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만성 피로증후군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제 보고서를 발간하게 됐습니다. 네. 당시 2015년도에 이와 관련된 보고서가 발간이 되면서 이제부터는 정식으로 이것을 질병으로 인정하자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이때 만성 피로증후군이라는 말을 처음에 사용하게 됐고 첫 번째 해당하는 증상으로 바로 뇌피로증후군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 외국에서는 이제 근육통성 뇌척수염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뇌척수염 하니까 엄청 심각한 질환처럼 느껴지죠. 무서워요. 예. 맞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체는 결국 뇌가 지배를 하게 되는데요. 뇌에서 일어나는 각종 화학적 작용, 뇌의 호르몬, 그러니까 전문적인 말로는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데 이런 물질들로 인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또 제스처를 취해가면서 걸어다니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모든 나의 신체 활동은 결국 뇌가 지배를 하게 되는데 이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피로 회복도 잘 안 되는 것이고 또 뇌의 이 인지 활동 능력도 많이 떨어지게 된다는 점을 알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뇌척수염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근육통이라는 말도 앞에 붙었죠. 그러게요. 우리가 사실 뭐 좀 피곤하다 그러면 피로감을 이겨내기 위해서 운동을 막 하기도 하죠. 운동하면 좀 좋아질 거야 이렇게 네. 말하는데 이 근육통성 뇌척수염에 걸리면은 그러니까 뇌피로증후군에 걸리게 되면 오히려 운동을 하면 할수록 더 피곤하고 피곤해서 다시 운동을 못하게 되는 증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새로운 질병이라고 인식을 하고 이 뇌의 호르몬,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의 회로를 정상화시켜주는 과정에 약물 치료를 어느 정도는 받으셔야 여기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 이런 새로운 개념의 질병 인식이 생기게 된 거죠. 그렇군요. 네, 우리 뇌를 건강하게 하면 우리 몸도 결국 건강해진다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뇌가 우리 몸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제 뇌가 좀 피로하지 않게끔 우리가 잘 관리하면서 최대한 뇌의 노화를 늦춰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해당되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리라 생각이 네. 됩니다. 요즘 뭐 피곤하지 않은 분들 없고 이유 없이 피곤함을 느끼지 않는 분들 없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분들 오늘 저희 방송 보시면서 한번 나의 뇌 피로도는 어느 정도인가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장민웅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보다 더 위험한 뇌 피로를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고요. 병원에 가시기 전에 혹시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 하시면 상담 전화 주셔서 한번 우리 장민웅 원장님과 함께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바짝 열려 있고요.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럽지만 상담은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연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이 점도 놓치지 마시고 빨리 좀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내 뇌가 좀 필요하구나. 이걸 그렇죠.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병원을 내원하시는 많은 예. 분들이 말씀하시는 증상들이 바로 이런 증상들입니다. 공중에 붕 떠 있는 것 같은데 어질어질하다. 그래서 가까운 이비인후과에 방문을 해보기도 하고 또 청각 검사나 전정신경에 대한 검사들 또 신경과에 가서 심지어 MRI 촬영까지 하신 분들이 있는데 검사를 이것저것 다 해봐도 결국은 정상으로 나온다는 거죠. 하지만 나는 항상 공중에 붕붕 떠 있는 것 같고 어질어질한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죠. 예. 이런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뇌피로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오후까지 멍한 느낌이 드시는 분들. 아침에는 좀 자고 일어나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오후까지 뭐 커피도 몇 잔 마셔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도 하고 운동도 좀 해봤는데도 계속 이렇게 멍한 느낌이 오후 늦게까지 이어진다면은 역시 뇌피로 증후군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이 점이 아마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텐데 소화가 잘 안 될 때 뇌피로 증후군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위쪽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그렇죠.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근데 아마 내과를 방문해 보신 분들, 네. 뭐 내시경 검사 해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네. 기능적 소화장애라는 말씀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내시경은 다 정상으로 나오죠. 뭐 미란성 위염 정도, 그냥 가볍게 술 좀 드시는 분들 항상 나오는 그 정도. 역류성 식도염이 조금 있다고 나오기도 하고요. 맞아요. 자, 그런데 해당되는 뭐 소화제며 위장 보호제며 이런저런 약을 먹어봐도 결국은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결국 우리 몸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의 호르몬, 결국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호르몬이 뇌신경에 의해서 이 위장관의 운동도 굉장히 많이 조절합니다.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세로토닌 호르몬의 95%는 장에서 만들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렇구나. 장이 건강하지 못하면 뇌도 건강하지 못하고 행복하지도 않죠.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또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죠. 아, 이거 좀 근거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로부터 뭐 장청, 뇌청 이런 말을 쓰기도 했죠. 따라서 혹시 오랜 시간 동안에 소화장애를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혹시 뇌가 피로해서 그런지 아닌지는 생각해 보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네 번째. 네. 혼자 있을 때 인지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느껴지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요. 남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는 바짝 정신을 차리기 때문에 인지력이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또 혼자 가만히 이렇게 좀 멍 때리고 있다거나 좀 책을 보려고 한다거나 드라마를 좀 보려고 하는데 뭔가 집중이 안 되고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은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을 어디다 뒀더라? 열쇠는 어디다 뒀지? 제 얘긴데요. 네, 제가 심지어 이 대학병원에 근무할 때 네. 자동차를 타고 출근해서 주차장에다 차를 대놓고는 퇴근할 때 차를 안 가져온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퇴근했다가 다음 날 아파트 주차장에서 한참을 차를 찾은 적도 있었습니다. 당시 몇 날 며칠 밤을 새워가면서 네. 환자들 진료하는 업무 때문에 저도 일시적으로 뇌피로에 쌓였던 거죠.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에도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걸 의심해 볼 수 있고요. 네. 마지막 아마 이 증상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잠을 아무리 자도 이 머리가 무겁고 개운하게 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드시는 네. 분들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적어도 일주일에 그래도 한 2, 3일 정도는 꿀잠을 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정도도 제대로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은 역시 뇌피로 증후군 때문에 잠을 역으로 못 주무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잘 못 자서 뇌피로 증후군이 생기기도 하지만 반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아나운서님처럼 이제 너무 뇌를 또 많이 써야 되는 네. 이런 뇌를 활발하게 사용하는 직업군에서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뇌가 많이 피로하기 때문에 결국 또 뇌피로 증후군이 되는 케이스라고 볼 수 그렇군요. 있죠. 약간의 또 긴장감도 항상 좀 가지고 있고 그래서 네, 그럴 수도 맞습니다. 있군요. 좋습니다. 뇌가 피로하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 쭉 한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방송 보시면서 이런 증상들, 이거 내 얘기인데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상담 전화 주셔서 한번 이게 치료가 혹시라도 필요한 건 아닌지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로는 이제 어지럼증, 뭐 두통, 뭐 피로가 굉장히 이제 주요 증상이라고 할 수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이거 네, 어떤 그래서 도표죠? 뇌피로 증후군에 예. 대한 이제 진단 그리고 만성 피로 증후군에 대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단계를 거쳐서 진단을 합니다. 자, 일단은 내가 대단히 많이 피로한 상태가 6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운동도 좀 해보시고 또 잠을 청해보는 전문가의 도움도 좀 받아보시고 여러 가지 치료를 먼저 해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지속적인 피로감을 느낀다면 다음 질문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네. 아까 제가 피곤해서 좀 개운하게 해보려고 운동을 해본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운동을 해서 더 피곤하고 피곤하기 때문에 운동이 안 되는 바로 이런 상태가 이제 뇌피로 증후군의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좌측의 그래프는 뇌피로 증후군에 진단된 환자들이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는지 미국의 이제 국립보건원에서 조사를 했던 자료인데요. 지금 보면은 오히려 운동을 하는 것이 나를 더 피곤하게 만든다에 그렇다라고 답변하신 분이 86%나 됩니다. 뇌피로 증후군이 아닌 분들은 겨우 7%만이 여기에 대답을 했을 정도니까요. 오히려 운동이 나를 더 피곤하게 만든다면 진짜 뇌피로 증후군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운동을 하면 원래 개운해야 되는 거군요. 개운해야죠. 아침에 그래서 좀 활력을 돋기 네네. 위해서 가볍게 한 5분, 10분 정도 맞아요. 유산소 운동을 좀 하기도 하고 네. 한 30여 분 정도 아마 많이 산책들을 하실 텐데요. 네네. 사실 이런 걸 통해서 뇌가 굉장히 개운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 점에서 굉장히 구분이 좀 잘 될 수가 있고요. 네. 이 두 번째는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상태가 이제 두 번째 뇌피로 증후군의 아주 핵심이 되는 조건입니다. 네. 우리가 보통 잠에 대한 치료를 할 때 수면 호르몬제 또는 이 수면 유도제 이걸로도 안 되면 결국 이제 수면제를 드시기도 하는데요. 네. 이 마지막 단계인 수면제를 먹고 나서도 채 2시간을 잠을 이루지 못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 수면을 취한다는 것은 우리를 좀 편안하게 해주는 세로토닌 계열의 호르몬이 나와주고 여기에서부터 합성되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깊은 수면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네. 이 깊은 수면의 단계가 어떤 종류의 약물 치료로도 잘 되지 않을 때 바로 뇌피로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여기까지 진행이 되면 이제 이 다음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바로 인지력의 저하나 자율신경의 장애가 생기는 건데요. 인지력의 저하는 뭐 이제 빠릿빠릿하게 뇌가 잘 안 돌아가니까 집중력이 잘 발휘가 안 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즉 직장에서 해야 되는 일, 집에서 해야 되는 일 또는 사회 활동을 통해서 해나가야 되는 인지력 발휘가 안 되는데 이 인지력이라고 하는 것은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흔히 이제 기억력이라고만 생각을 하실 텐데요. 네. 뿐만 아니라 언어 능력도 바로 여기에 해당되고 아. TV를 막 듣고 있는데 혹은 지금 제 강의를 듣고 계시는데도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잘 전달이 잘 안 될 때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듣기와 관련된 언어 능력 또는 말하기와 관련된 언어 능력들도 다 인지력에 해당됩니다. 그렇군요. 또 요즘 이제 돈 계산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경제관념을 위한 네. 돈 계산 능력도 역시 인지력에 해당됩니다. 이 뇌피로 증후군에 쌓인 분들이 잘못된 뭐 주식 투자라든지 잘못된 투자 또 부동산 매매와 같은 실수를 범하면서 심각한 경제적인 손실을 입으시는 분들도 종종 저한테 와서 상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뇌피로 증후군에 쌓인 것 같은데 제대로 인지력을 발휘를 못 하신다 하시는데요. 또 어쩔 때는 굉장히 또 인지력이 좋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치매 검사를 해보면 또 다 정상으로 괜찮게 나오기도 합니다. 아. 따라서 이런 단계, 오랫동안 뇌피로 증후군에 쌓였다면 이것을 반드시 증상을 빨리 개선하려고 해야 정상적인 경제 활동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제가 자율신경장애라는 용어를 하나 적어놨는데요. 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공황장애라는 말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봤죠. 심각한 스트레스, 결국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나의 주변 환경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 때문에 생길 때 이 불안장애를 넘어서서 공황장애까지 이르기도 하죠. 네. 뭐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받았을 때라든지 또는 배우자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또 사별을 겪었다거나 이런 일신상의 큰 우여곡절을 겪었을 때 불안장애가 굉장히 심해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더 누적되다 보면 이제 뇌피로 증후군이 되고 이것이 공황장애로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이 공황장애의 가장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율신경 장애입니다. 혈압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고 또 심장 박동의 조절이 잘 안 돼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길거리에 나서기만 했는데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지하철 역사에 들어가기만 했는데도 심장이 터져 나갈 것 같이 굉장히 강한 맥박을 느끼게 되고 제자리에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공포감 같은 것들이 휩싸이게 되기도 합니다. 이유 없이 막 눈물이 쭉쭉 떨어지기도 하고 굉장히 열감이 심해졌다가 등 뒤에 식은땀이 많이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하죠. 순간적으로 혈압이 떨어져서 지하철이라든지 버스에서 내리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시는 분들도 병원에 종종 찾아오시곤 합니다. 바로 네. 이런 자율신경 장애가 동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심각한 건강, 나의 이제 생명과도 밀접한 연관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네. 결국 결과론적으로 이제 뇌피로 증후군으로 진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무섭네요. 이게 좀 이제 가볍게 좀 피로한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렇지 않고 자율신경계까지도 이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저희가 좀 알 맞습니다. 수가 있었고요. 네. 피곤하다 느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몸이 아니라 뇌가 또 느끼고 있었던 게 맞습니다.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네. 듭니다. 네. 이거는 이제 수면과 어떤 맞습니다. 연관이 된 네, 그래프 역시 미국 같은데요. 국립보건원에서 조사했던 이제 두 네. 번째 그래프인데요. 이 만성 피로 증후군을 겪고 계시는 분들 중에 뇌피로 증후군을 심각하게 겪는 분들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마치 제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늘 피곤하죠. 맞습니다. 뇌피로 증후군을 겪는 분들의 약 92% 정도가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 근데 흥미롭게 살펴본 것이
뇌피로증후군, 만성피로증후군을 겪지 않는 분 중에서도 16%가 여기에 예스로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현대인들이 많은 혹사를 당하고 있다고 볼 수가 맞아요. 있겠는데요. 네. 자, 두 번째 질문은 잠들기가 어렵다 하는 것에 약 68%의 환자가 대답을 했는데 정상인들도 22% 대답을 여기에 해주셨죠. 네. 그만큼 잠과 우리의 건강은 정말 밀접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마 저기에 뇌피로증후군으로 진단은 안 됐지만 잠들기가 어렵다고 대답하신 약 22%의 환자분들은 몇 달 뒤에 뇌피로증후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예비. 맞습니다. 예비 환자가 될 뇌피로증후군 환자들도 예. 저렇게 많다는 겁니다. 일반 국민 중 약 22%, 그러니까 5명 중 1명은 뇌피로증후군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래프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쭉 한번 읽어볼까요? 매일 낮잠이 필요하다. 저도 좀 필요합니다. 푹 잠들기가 어렵다. 이런 분들 많으실 있을 것 수 같아요. 있죠. 예. 네. 또 자다가 일찍 잠에서 깬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하루 종일 좀 잠에 취해 있는 것 같다거나 또는 밤새 잠에 들기 어렵다라고 대답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이 수면을 적절하게 취해줬을 때에만 뇌 신경세포들 사이에 간격이 좀 넓어져요. 우리가 이제 결국 뇌가 피로해지고 치매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뇌의 노폐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이 노폐 물질이 쌓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노폐 물질이 없어지게 해주려면은 이 신경세포에 쌓여가는 이 노폐 물질을 원만하게 배출시켜줘야 되는데요. 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림프 시스템입니다. 우리 림프 순환이 좋아야 전신이 좀 붓지도 않고 맞아요. 또 혈액 순환도 잘 된다고 아실 텐데요.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2013년도 이전에는 우리 뇌에서의 노폐 물질이 어떻게 배출되는지 전혀 몰랐었어요. 근데 이때 쥐 실험을 통해서 또 인체 실험을 통해서도 뇌에서의 노폐 물질이 배출되는 원리가 임파선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네. 겁니다. 이 잠을 잘 잤을 때 뇌 속에 있는 임파선의 순환이 많이 생긴다는 것을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와 같은 잠에 대한 부족함을 겪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결국 뇌피로증후군, 이어서 치매에도 많이 걸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최근에 정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우리 잠과 우리 뇌가 정말로 밀접한 관련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도 네. 뇌피로증후군은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럼요. 드네요. 맞습니다. 예. 어떻게 결국은 잘 자야 되죠? 꿀잠 잘 수 있는 네. 비법을 좀 아셔야 될 텐데요. 자, 일단 수면 주기를 한번 알아볼까요? 네. 여기 보면은 이제 렘 수면 주기라는 것이 있고 또 비렘 수면 주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렘 수면 주기에는 어린아이들이 이 수면을 굉장히 많이 취합니다. 그래서 미취학 아동들은 이 렘 수면을 많이 하면서 꿈도 정말 많이 꾸거든요. 상상력도 굉장히 풍부하죠. 그래서 수면을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초반부에 렘 수면을 취합니다. 이 Rapid Eye Movement의 약자인데요. 눈동자가 막 움직여지는 수면 상태를 말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잠에 딱 들자마자 이렇게 가까이 가서 한번 보시면은 눈은 감고 있는 잠은 자고 있는데 네. 눈동자가 막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을 네. 관찰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의 뇌는 하루 종일 있었던 일과들을 정리하게 되고 또 많은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우리의 뇌 기능을 쫙 증진시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기억력을 회복시켜주고 뇌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단계의 수면인데요. 이 렘 수면은 사실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은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도 이 렘 수면을 너무 오랫동안 지속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잠을 자도 비렘 수면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체적인 피로감이 상당히 많이 생기게 되고요. 네. 이 신체적 피로감 때문에 결국 다시 뇌피로증후군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에 맞게 젊을 때는 렘 수면을 좀 많이 하는 게 좋고 좀 나이가 들어서는 렘 수면의 주기는 조금 짧아지되 비렘 수면 중에서 깊은 수면의 단계를 오랫동안 취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렘 수면을 조금 취하다가 조금씩 낮춰지다가 이제 비렘 수면의 깊은 수면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네. 여기 약간 붉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이제 비렘 수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비렘 수면의 깊은 수면의 단계, 바로 여기에서 노폐 물질이 빠지는 겁니다. 자, 위에 계신 분과 아래에 계신 분 모두 다 8시간의 수면을 취하신 두 분의 수면 그래프인데요. 위쪽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보면 깊은 수면의 주기를 총 3번을 탔습니다. 네. 처음에 약 한 1시간 반 정도의 주기로 해서 한 4시간 반 정도가 될 때까지 깊은 수면을 3번 경험하신 거죠. 우리가 수면의 주기를 택할 때 약 3번 정도 깊은 수면만을 취해준다면은 충분히 수면을 취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분은 아마
야, 정말 잘 잤다, 꿀잠 잤다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네. 자, 그런데 밑에 계신 분을 보면은 똑같이 8시간을 잤는데도 이 깊은 수면의 단계에는 딱 한 번밖에는 취하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계속 얕은 수면만 수십 번을 반복하다가 결국 8시간이 지난 뒤에 깨어나게 되신 거죠. 이런 경우에는 계속 설잠만 잔 것 같고 또 꿈만 꾸다가 일어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시기도 합니다. 똑같은 8시간을 잤지만 주관적으로 수면을 얼마나 잘 취했는지는 극명하게 갈리는 거죠. 네. 이런 결과는 저희가 이제 수면 다원 검사라는 결과를 이제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수면 다원 검사를 꼭 병원을 방문해서 1박 2일간 검사를 해야 되니까 조금은 불편하잖아요. 네. 그런데 요즘에는 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도 수면의 주기를 측정해 볼 수 있는 앱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예. 또 대한수면학회에서는 이런 점들을 체크해 볼 수 있는 수면 앱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기도 한데요. 네. 이런 수면의 주기에 대한 정확도가 거의 70% 이상에 육박할 정도로 상당히 앱이 좋아졌는데 70% 정도 정확도 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다고 또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수면다원 검사, 굉장히 고가의 이런 검사를 하고 나서도 저희 같은 수면 전문가, 신경과 전문의들 3명 이상이 얼마나 동의를 하느냐를 봤더니 이 동의율이 8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문가들끼리 모여도 이 검사의 정확도를 80% 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 간단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70% 넘는 정확도를 보이는 앱들이 있으니까 네. 내가 얼마나 꿀잠을 자나 한번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 이런 검사들 집에서도 해보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잠을 얼마나 오래 길게 잤느냐가 아니라 정말 좋은 수면을 얼마나 오래 취했느냐가 결국 수면의 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그래서 예. 내가 정말 꿀잠을 자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할 텐데요. 많이 자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이 많이 자고 적게 자는 것은 유전자에 적혀 있거든요. 아침형 인간이세요, 아나운서님? 네, 저는 좀 올빼미족인가요? 그렇습니다. 아침형 인간입니다. 아침형 인간이세요. 저는 진짜 극심한 올빼미족이거든요. 그럼 아침이 좀 힘드시겠어요? 아침에 힘들어요. 네. 학교 다닐 때도 저는 그런 점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아. 근데 이제 올빼미족으로 살다 보니까 새벽 한 2시쯤 잠이 들어도 저 같은 경우에는 한 7시쯤 일어나도 굉장히 잘 잤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 유전자 속에는 내가 몇 시간 정도를 잘 잤을 때 꿀잠을 잘 수 있느냐에 대한 유전자도 들어있는데 짧게는요. 한 서너 시간만 주무시고도 꿀잠 잤다고 생각하는 유전자도 있고 조금 불행하지만 11시간 정도 자야 꿀잠 잔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그런 유전자도 있습니다. 이제 통계적으로는 역학조사에 따른 통계적으로는 한 7, 8시간 정도 자라고 의사들이 권유는 드리고 네. 있지만 하지만 나한테 맞춤으로 되어 있는 나한테 맞는 수면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좀 어릴 때 학창 시절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제 주말 같은 때 이용해서 좀 많이 잠은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나는 그래도 한 7시간 정도 자는 게 꿀잠인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제 그게 나의 적정 수면 시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얼마나 많이 자는지보다는 꿀잠을 잤다고 느낄 수 있을 만한 그 수면 시간을 생각해 보시고 뭐 저처럼 한 5-6시간 정도만 자도 잘 잤다고 주관적으로 느끼실 수 있다면 굳이 그것보다 더 많이 주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뇌피로 증후군이나 수면의 질이 떨어지시는 분들은요. 주말을 이용해서 뭐 더 많이 자기도 하죠. 뭐 저도 정말 피곤할 때는 주말에 한 8시간 정도를 자보려고 노력을 하기도 하는데 이럴 때는 8시간 자봐야 그렇게 많이 개운하다는 느낌도 없습니다. 결국 저에게 있어서의 적정한 수면 시간은 6시간 정도인 것이고 그 시간을 이용해서 적절하게 수면 시간을 택하시는데 여기서 정말 꿀팁은요. 일어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요즘은 이제 병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매일 한 6시쯤 일어나서 출근을 하는데요. 그래서 주말에 조금 더 자고 싶을 때에도 그 시간을 변화하진 않습니다. 6시에 일어나세요? 그렇죠. 그런데 한두 시간 더 자고 싶잖아요. 네. 그러면 한 10시나 11시쯤 잠이 들려고 노력을 해보는 거예요. 일찍 주무시는 거. 조금 일찍 식사를 마치고 반신욕을 좀 한다거나 좀 조용한 음악이나 국화차 같은 걸 좀 한잔 하면서 저녁에 좀 일찍 잠을 청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때로는 아주 소량의 좀 이완을 좀 시켜줄 수 있도록 뭐 와인이라든지 아주 약간의 위스키를 한잔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좀 나른함을 느낄 때 조금 일찍 잠이 들 수 있고 또 주말이라고 해서 전 끝까지 늦게 자지는 않고 뭐 좀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좀 더 잔다고 치면은 한 6시 반에서 7시 정도에 기상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상하는 시간을 굉장히 규칙적으로 정하면서 수면의 패턴을 정하시는 것을 아주 추천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꿀잠 잘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꿀잠 못 주무시면요. 우리 뇌혈관을 굉장히 심각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고혈압, 당뇨뿐만 아니라
이 불안감이나 우울증 또 피로 증상들도 상당히 많이 가중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고혈압 앓으시는 분들 잠만 잘 자도요 혈압이 뚝뚝 떨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잠이 보약이다 이런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자, 우리 뇌 건강과 또 수면에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도 저희가 좀 쭉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장민욱 원장님과 육체 피로보다 위험한 뇌 피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혹시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어지럼증, 기억력 저하, 만성 피로 등 이런 뇌 피로 증상이 평소에 너무 있었는데 아직 병원에 가지 않았고 혹시 이게 치료가 필요할지 궁금하시다면 상담 전화 주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전화 상담 접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2세 남성분이 이런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자다가 소리를 지르고 돌아다니는데요. 이게 몽유병인가요? 치매인가요? 걱정이 되셔서 문자를 주셨네요. 네, 그렇군요. 사실 비슷한 사연으로 병원을 내원하신 분이 많은데 자, 일단은 자다가 소리를 지르고 있다면은 렘 수면 장애일 가능성이 첫 번째로 많습니다. 렘 수면 장애라는 것은 수면의 초기 단계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 렘 수면이 굉장히 길어지게 됐을 경우에 대개는 이제 렘 수면은 15분에서 20분 정도를 유지하고 바로 비렘 수면으로 넘어가면서 깊은 수면의 단계로 쭉 떨어지게 돼야 되는데 네. 이 점이 안 됐을 때 얕은 수면만 자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거나 돌아다니는 현상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자, 그런데 렘 수면 장애가 있을 때 치매나 파킨슨병에 이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요. 특히 루이 소체 치매라고 부르는 이 파킨슨병과 치매 증상이 동시에 생기는 질병인 경우에는 초반부터 환시 증상을 겪으면서 마치 우리 거실에 누가 와 있는 것 같아 하고 자다 말고 일어나서 나가서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이시기도 하고요. 또 냉장고 문을 열고 막 라면을 끓여 드시다가 아침에 일어나서는 이거 라면 누가 끓여 먹는 거냐고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죠. 무섭네요. 네. 바로 이런 점들이 이제 렘 수면 장애 또는 아마 그 수면 장애를 겪으신 분들 중에 졸피뎀이라고 하는 성분으로 되어 있는 이 수면제를 복용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 수면제에 의해서도 수면의 얕은 단계에서 수면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몽유병 환자분들처럼 돌아다니시는 이런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연세가 이제 75세 이상, 이제 노년기에 접어들었을 경우에는 혹시 내가 렘 수면 주기가 너무 길어지면서 그런 것은 아닌지도 생각해 봐야겠지만 또 최근에 이제 많이 또 유행하고 있는 지금 감기, 지금 네. 목감기나 코감기가 굉장히 많이 유행하고 맞아요. 있거든요. 혹시 이제 독감에 걸리셨을 수도 있는데 이런 독감 바이러스에 의해서 선망 증상이 생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고열, 39도 이상의 고열을 시달리시고 계시는 분들은 밤중에 선망을 보이면서 또 이런 이상한 환시 증상이라든지 나의 의지와 상관없는 이상한 행동 장애를 겪기도 하는 거죠. 따라서 지금 이 증상을 겪고 계시는 우리 남성분께서는 병원에 오셔서 일단 간략한 피 검사를 해봐서 전신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 것도 한 번쯤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 또는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 치매와 같은 다른 종류의 뇌퇴행성 질환이 시작되는 것은 아닌지 네. 전문가의 검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상담 잘 해주셨습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검진이 필요한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전문 기관에 방문하셔서 한번 검사를 잘 받아보시고 치료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전화로 물어봐 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전화상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건강 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시고요. 혹시라도 방송을 놓쳐서 아쉬운 분들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을 검색하시고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이제 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거든요. 네. 뇌가 피로하지 않으려면 잠을 잘 자야 된다라고 했는데 꿀잠 그리고 뇌 건강의 이 관계를 입증한 어떤 연구 결과가 있으면 하나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많이 있습니다. 먼저 이 수면 장애가 있을 때에는 알츠하이머 치매, 일반적으로는 치매 증상이 약 1.5배 늘어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네.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했을 때 연구 결과입니다. 네. 같은 건강 상태, 같은 연령대에 있더라도 단지 잠을 잘 못 자는 이유 때문에도 치매에 걸릴 확률이 55%나 늘어난다는 얘기니까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그러네요. 따라서 이 불면증은 뇌에 노폐물질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성을 높이게 되는데 네. 이 불면증 중에 정말 심각한 것이 조금 비만이 있으신 분들, 코골이 있으신 분들 아마 이해하실 텐데 숨 쉬다가 잠깐 숨을 멈추는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도 치매 발병률을 매우 높일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이 구강내 장치라든지 아니면은 간략한 양압을 좀 걸어줄 수 있는 장치만을 통해서 와, 정말 뇌가 너무 맑아지는 것 같다.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낮에 뇌가 정말 좋아지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수면 장애를 겪고 있다면 혹시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것은 아닌지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치매 환자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수면의 특징 같은 것도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깊은 수면을 취하시는 분들, 뭐 얕은 수면만 취하시는 예. 분들 비교를 했었는데 이 맨 위쪽에 있는 분들이 정상적인 수면을 택하시는 분들입니다. 대개 이제 8시간 정도를 이제 평균을 본다면은 이분은 깊은 수면의 단계를 총 4번 취하게 된 거죠. 네. 꿀잠을 이렇게 잘 주무신 겁니다. 되게 이제 3번 정도만 자고 일어났어도 이분 아마 잘 잤다는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이분은 6시간 반만 자도 되시는 분이죠. 네. 자, 두 번째 분은 이제 약간씩 수면이 좀 깨지게 되긴 하는데 이제 젊은 분의 정상적인 수면 패턴이거든요. 보면 이제 깊은 수면의 단계가 초반부터 잘 나타났고 뒤로 갈수록 이제 좀 얕은 수면으로 이어지는데 맨 밑에가 이제 문제입니다. 이분이 알츠하이머 치매가 있는 분의 수면 장애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수면의 깊은 단계에 정말 한 번 정도 들어갔다가 계속 얕은 수면만 취하다가 깨어나게 되는데요. 렘 수면도 엄청나게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은 결국은 우리의 뇌를 쉬게 해줄 수 있는 서파 수면, 깊은 수면의 단계를 거의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르신들이 좀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시고 네. 좀 잠에서 잘 깬다라고 말씀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맞습니다. 그게 이제 아침잠이 없어진 이유가 또 다 있는 거였네요. 맞습니다. 네. 특히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뇌 속에서 분비되어야 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많이 줄어듭니다. 네. 이제 40대 중반에 이른 저도 젊을 때에 비해서는 멜라토닌 호르몬 수치가 이제 약 한 30~40% 정도 줄어드는 시기에 접어들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50대가 넘어가면은 멜라토닌 분비량이 약 한 60~70% 이상 줄어들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네. 특히 아마 갱년기를 겪고 계시는 여성분들은 특히 이런 점들을 많이 느끼시게 될 텐데요. 이 멜라토닌 호르몬은 사실 한 저녁 한 12시쯤 되면 분비가 되기 시작해서 쫙 분비가 됐다가 서서히 줄어들어서 아침에 7, 8시쯤 되면 이제 멜라토닌 분비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주기를 택하고 있을 때 굉장히 이제 원만한 수면, 서파 수면, 깊은 수면을 취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나이가 드는 이유 때문에만도 이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량이 대단히 줄어든다고 하니까 이제 정말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멜라토닌 호르몬 치료를 많이 하고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분명한 나이와 관계가 좀 있는 것 같고 저희 장민영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보다 더 위험한 뇌 피로를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고요. 이 멜라토닌 수치와 나이와의 상관관계도 좀 한번 이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50대, 70대 그리고 70대 이후에는 전체 멜라토닌 분비량이 10%도 안 된다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이런 이유 때문에 단순히 뭐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우울증도 없고 신체적으로도 크게 불편하지 않은데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라면 멜라토닌 부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멜라토닌은 뇌의 한 가운데에 있는 송과체라고 하는 부분에서 분비가 되게 되는데요. 이 송과체 부분이 나이가 들면서 칼슘 침착이 되면서 석회화가 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MRI 촬영을 해보면은 송과체가 많이 쪼그라들어 있거나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분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흔히
충분히 저녁 때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아침에 좀 산책을 하라고 많이 권유를 드리는데요. 특히 해가 한낮에 좀 중천에 떠 있을 때 산책을 하면서 햇살을 망막 뒤쪽으로 쫙 받아들여주는 이런 산책을 하시라고 많이 권유드리는데 이를 통해서도 멜라토닌 분비를 조금은 촉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멜라토닌 분비량이 줄어드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경과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검사들을 해보시고 필요하다면 멜라토닌 호르몬제 딱 한 알만 저녁 때 드셔주심으로써 수면을 아주 잘 취하시는 분들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또 다 방법이 있으니까요. 그에 네.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여러분의 고민과 궁금증 나눠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바로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네. 69입니다. 69세시고요. 지금 어떤 점이 가장 이제 궁금하시고 걱정이 되셔서 전화 주셨는지 증상을 우리 장민욱 원장님께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네. 수잠을 자고 일어나면은 깨우지도 않고 밤에 잠을 뒤적뒤적 하니까 많이 피로감이 와요. 네. 그리고 또 멍 때리는 거 모양으로 한 번씩 이렇게 핑 사람이 돈다든가, 좀 그래갖고 네, 캄캄해갖고 좀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잠을 제대로 또 못 주무셨을 때 이렇게 어지러움증을 훨씬 더 많이 겪기도 하죠. 네네. 혹시 한 달로 치셨을 때 네네. 잠을 잘 자는 날, 정말 잘 잤다 이런 생각이 드는 날 한 달에 며칠 정도 되시나요? 그게 소수에 손으로 좀 몇 번 꼽을 것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적어도 한 달에 한 열흘 정도는 그래도 꿀잠을 네. 잤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바로 네.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증상들이 개선될 것 같은데요. 지금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설잠을 주무시고 깊은 수면의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네. 신체 중에 어디가 좀 아프거나 불편한 데는 없으세요? 허리가 좀 뻑적지근하다든지. 그런 거는 제가 이제 스트레칭도 많이 하고 네. 요가도 제가 좀 하고 일이 하기 때문에 자기 그거는 관리 별- 잘 하시는군요. 네네, 그런 그런 거는 없는데 네. 제가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있어서 지금 콜레스테롤 약만 먹고 약도 있고요. 드시고요. 네. 네, 혈압이 좀 높다 해갖고 혈압을 제가 식사로 이겨냈어요. 식품으로.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자기 관리 그래서- 능력도 굉장히 출중하신 분인데 혈관성 네. 질환에 대한 위험성도 갖고 있으니까 지금처럼 꿀잠을 잘 못 주무실 때 아마 훨씬 더 뇌 건강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69의 연세를 생각해 보면은 멜라토닌 수치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멜라토닌 호르몬에 대한 치료를 먼저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멜라토닌 호르몬과 함께 우리를 좀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세로토닌 호르몬에 대한 치료도 함께 해주신다면은 이 아침에 일어나서 각성 상태가 잘 유지되지 않아서 멍한 것 같고 뇌가 잘 빠릿빠릿하게 돌아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증상들도 많이 개선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로토닌 호르몬과 또 멜라토닌 호르몬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약물 치료를 네. 제 생각에 한 2달 정도만 받아보셔도 네. 굉장히 많이 개선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아주 상세하게 설명 잘 해주셨으니까요. 상담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치료 잘 받아보시고 수면의 건강도 좀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더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전화 하나 더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예, 60대 초반입니다. 네,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우리 장민욱 원장님께 말씀해 주실까요? 네,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그 전화 상담하신 네. 분하고 비슷한 사례인 것 같은데요. 네네. 근데 불면증이 1년은 아니고 좀 오래됐거든요. 네. 그래도 요즘은 수면제를 복용한 지 한 1년 반 정도 됐어요. 그런데 동네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네. 하나를 다 먹지는 않고요. 그거 3분의 1로 잘라서 먹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원장님은 괜찮으시다 그렇다 그래도 제가 네. 좀 오래 먹고 있다 보니까는 네. 걱정이 돼서요. 이게 수면제 내성이나 치면제가 또 그렇죠. 치매에도 좀 맞습니다. 영향이 있다 그래서 좀 상담을 네. 드리고 싶어서 전화 드렸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제 1년 가까이 이렇게 수면제를 복용하시면서도 수면제의 알약 개수를 3분의 1 아래에서 더 이상 늘리지 않으셨다는 점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점에서는 봤을 때는 환자분께서는 진짜 의지가 너무 좋으신 분인데요. 금방 극복을 또 하실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네. 근데 이제 드시는 계열의 약이 만약에 졸피뎀 계열의 약, 그러니까 우리 뇌에서 가바를 굉장히 많이 촉진을 시켜서 뇌의 스위치를 딱 꺼버리게 하는 약인데요. 이런 계열의 약을 먹다 보면은 통계적으로는 알츠하이머 치매의 가능성이 약 40% 정도 위험성이 높아지다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직은 또 60대 초반의 젊은 연령대이시기 때문에 적어도 앞으로 30년, 35년 또 그 이상 생존을 하실 가능성이 많죠. 따라서 가능하면은 이 수면제는 좀 끊어내시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대개 이런 경우에는 뭔가 좀 고민거리가 있다거나 불안해하는 삶의 요소들이 있을 때 이런저런 상념에 사로잡혀서 우리 자식들은 잘 살고 있을지, 우리 손주가 이번에 시험은 잘 봤을지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아마 잠을 못 이루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아주 가벼운 중독성이 좀 적은 우리의 마음을 좀 가라앉혀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계통의 약을 조금만 드셔도 네. 수면제를 끊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이제 60대에서는 역시 멜라토닌 호르몬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멜라토닌 호르몬을 좀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약도 아주 소량 드셔보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릴 만하겠네요. 네. 자, 지금 상담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치료를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말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을 물어봐 주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또 문자 상담이 하나 들어와 있어서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대 남성분이 또 이런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5분 전에 한 말도 기억이 안 날 때가 있는데 혹시 40대에도 치매가 오나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저도 약간 이런 게 걱정될 그렇죠. 때가 종종 있어요. 네. 요즘에. 예. 제가 자동차 끌고 출근했다가 퇴근할 때 버스 타고 나갔다고 말씀드렸죠. 아마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중요한 대화였는지가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상적으로 나누는 대화라면 그럴 수 네네. 있죠.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점심에 내가 수저질을 몇 번 했더라? 이것까지 기억하면서 밥을 먹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예. 일상적인 생활 중에서 했던 말 속에서 이런 일들이 생겼다면은 그냥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내가 스트레스가 많고 40대에 한참 많은 사회 활동을 하면서 뇌가 좀 혹사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보실 수도 있지만 하지만 초록이 알츠하이머 치매라는 것도 있습니다. 조기 치매, 내 머릿속의 지우개 같은 그런 영화에서 소개되기도 했었죠. 제가 먼저 근무하던 대학병원 근처에는 이제 여러 가지 큰 산업단지들이 있어서 젊은 연령대의 치매를 겪고 있는 환자분들을 제가 뵌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아밀로이드를 검측할 수 있는 혈액 검사라든지 또는 아밀로이드 PET, CT 검사를 통해서 뇌의 노폐 물질들이 젊어서부터 쌓여가고 있는지를 검사해 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전자를 통해서 혹시나 나에게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내려오고 있는지도 네. 검사를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혹시 혈관이 안 좋아서 뇌의 퇴행적 변화가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MRI 그리고 MRA와 같은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전화 상담 듣다 보니까 이게 불면증 호소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네. 것 같은데 이게 불면증도 원인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맞습니다. 것 때문에 불면증이 생기나요? 네, 그게 제가 5가지를 꼽아봤는데요. 예.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몸이 좀 아프고 피곤해서 또 여기저기 쑤시고 불편하기 때문에 못 주무시는 분들 있습니다. 특히 다리가 불편해서 계속 주무르게 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이런 신체적 원인은 아닌지 또 두 번째로는 생리학적 원인으로 시차라든지 또 이제 간호사라든지 저희 같은 의사 또 여러 가지 응급적인 상황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교대 근무 같은 것들이 원인은 아닌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 네. 아마 이 3번이 제일 많을 겁니다. 스트레스, 심각한 우울증과 같은 문제도 있고 또 정신과적인 원인으로는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는 분들이라든지 불안장애나 공황장애가 있는 분들도 수면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 5번째 약물학적인 원인은
아주 소량의 알코올은 약간 이제 수면에는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다량으로 술을 드셨을 경우에는 깊은 수면의 단계에 절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취기가 느껴질 정도로 술을 드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 이전에 드시는 카페인은 괜찮지만 2시 이후에 카페인 섭취를 하시면은 신체 내에서 이 카페인이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수면에 큰 방해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이런 5가지의 원인들을 잘 따져보시고 나의 일상생활을 교정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수면 장애가 있다면 이제는 좀 그냥 지켜보지 마시고 반드시 좀 치료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수면 행동 인지 치료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들어볼게요. 네, 수면 위생 교육을 해서 이제 저녁 때 좀 따뜻한 반신욕 같은 걸 좀 해보라고 권유를 드리기도 하고요. 잠을 자는 그 환경을 좀 정리해 주실 필요도 있습니다. 네. 자, 아마 누워서 이렇게 유튜브 보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또 수면 침실하는 곳에 TV를 설치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맞아요. 저는 누운 상태에서는 30분 이상 TV 시청이나 동영상을 보지 못하도록 많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20분 넘게 뒤척이지 마시고 거실로 나가는 것도 좋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볍게 힘을 좀 쫙 줬다가 편안하게 이완해주는 이완법이라든지 또 호흡을 조금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방법으로 우리 전신의 이완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자극 조절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집에 좀 시끄러운 환경들, 째깍째깍 돌아가는 시계 소리 때문에도 좀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네. 게다가 자다가 잠깐 깼을 때 지금 몇 시야? 하고 이렇게 시계 보시는 분들이 있죠. 절대 시계 보지 마십시오. 아니 새벽 2시면 어떻고 새벽 4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시 잠을 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방법들 외에도 또 이런 음식을 먹으면 좀 잠이 잘 온다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어르신들께는 구기자차 같은 걸 좀 많이 추천드리기도 하는데요. 이 트립토판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이 음식들을 드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연어 샐러드라든지 또 달걀 속에도 정말 많이 들어있고요. 우유에도 많이 들어있으니까 네. 달걀, 우유 같은 유제품 섭취를 많이 하시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말씀해 주셨던 또 잠이 좀 잘 들게 하는 이런 음식들까지도 좀 참고하셔서 수면 장애가 있는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민호 원장님 모시고 저희가 필요한 뇌가 부르는 치명적인 질환들 이야기를 좀 나눠봤거든요.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미리미리 뇌가 필요하지 않게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끝으로 마무리 한마디 좀 해주실까?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뇌 건강은 사실 젊어서부터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네. 우리 기초 체력이 튼튼하면은 나이가 들어서 조금씩 근육이 감퇴되더라도 튼튼한 체력을 좀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젊었을 때부터 뇌의 기초 체력, 기초 인지력을 많이 강화시켜 줄 수 있도록 네. 뇌를 많이 쓰는 그런 취미 활동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또 꿀잠 자는 비법과 꿀잠 자는 이 습관도 젊어서부터 많이 가꾸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이런 수면 장애나 이런 다양한 치료법들까지도 좀 저희가 좀 짚어봤는데요.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장민호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장수 파트너 건강 매거진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유튜브에서 건강은 한경을 검색하시고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남은 주말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세요. 고맙습니다.